결혼식의 왁자지껄함이 아직 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신선한 꽃, 달콤한 디저트의 향기가 뒤섞여 행복의 절정을 속삭였습니다. 나, 박유진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온종일 하이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발목은 시큰거렸지만 곁에 선 멋진 턱시도 차림의 남편 김민준을 보니 피곤함마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잘생기고 능력 있는 모습에 우리 두 사람의 미래는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비록 평범한 집안 형편과 어딘가 약삭 빠른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던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제 고집으로 이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정점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절망의 서막이 오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하객이 떠나고 호텔 연회장 옆 작은 휴게실에는 양가 부모님과 우리 부부만이 남아 정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비용은 저희 집에서 먼저 지불하고 축의금으로 충당한 뒤 나머지를 정산하기로 사전에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5천만 원에 달하는 호텔 잔금을 치르고도 축의금이 남아 신혼살림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달콤한 기대를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축의금이 가득 담긴 묵직한 캐리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가벼운 말투로 그 돈은 위험하니 자신이 맡아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5천만 원의 호텔 잔금은 저희더러 알아서 결제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축의금의 절반 이상은 명백히 저희 집 손님들, 특히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이 낸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 전부를 가져가고 빚까지 떠넘기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애써 불쾌감을 억누르며 정산부터 하자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 가족인데 내 집이 어디 있냐며. 젊은 애들은 씀씀이가 해프니 자신이 모아주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그 돈으로 민준이 동생, 즉 시동생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야겠다는 속내까지 태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때 돈 한 푼 안 쓰고 오히려 한몫 잔단히 챙겨가려는 그들의 속셈이 너무도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재촉하듯 그를 불렀지만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당혹감과 난처함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충격적인 고백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에게 사실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그 빚은 주식 투자 실패로 시작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갚아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니 5억 원쯤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기가 막힌 말과 함께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결혼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챙기고 남편은 제 집안의 재력을 이용해 자신의 빚을 청산하려 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분노로 얼굴이 잿빛이 되셨고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들을 향해 사기 결혼이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사기냐며 이제 부부이니 어려운 일은 아내가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많은 사돈댁이 5억 원 때문에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여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과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순간 저는 오히려 놀라울 만큼 냉정해졌습니다. 사랑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그들의 오만을 비웃으며 제 클러치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전에 화면을 돌려 2개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혼인 전 재산 약정서였고 다른 하나는 개인 채무 및 무한 연대 책임 보증 각서였습니다. 저는 2번째 각서의 핵심 조항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각서에는 김민준이 저에게 고지하지 않은 어떠한 혼전,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추후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은 만약 제가 그의 숨겨진 빚을 갚게 될 경우 그는 원금 전액은 물론 연 24%의 살인적인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와 그의 부모 명의의 모든 현재 및 미래 재산을 담보로 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복수 전공했고 이 각서는 국내 10대 로펌의 공증까지 마친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였습니다. 순간 휴게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목이 졸린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남편 김민주는 동공이 풀린 채 불가능해라는 말만 되뇌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서명할 당시 제가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했던 것을 믿고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축의금 캐리어를 내려놓고 5억 빚과 5천만 원 호텔비를 알아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될 내용 증명을 받고 법정에서 이 사기 결혼의 대가를 치르든지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표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부모님의 팔짱을 끼고 공기가 역겨워 속이 메스껍다는 말을 남긴 채 그 지옥 같은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을 나오자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언제 그런 각서를 준비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돈에 유난히 집착하던 시어머니와 신뢰가 가지 않던 김민준의 투자 이야기를 의심해왔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했지만 제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이성을 잃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 법률 고문인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다음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현장 녹음 파일과 부모님의 증언, 그리고 호텔 CCTV 등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가져간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며 김민준의 5억 빚은 저와 무관함을 확인하는 내용 증명을
즉시 발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로 그들이 재산을 빼돌릴 것을 대비해 법원에 사전 재산 보전, 즉 가압류를 신청해 그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희망에 부푼 신부에서 냉철한 전사가 되어버린 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즉시 부모님의 기억을 더듬어 우리 측 축의금 명단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호텔에 남겨진 김민준의 가족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떠난 뒤 제가 보낸 내용 증명 이메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각서가 단순한 협박이 아닌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진짜 법적 문서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최 변호사님은 밤을 새워 법원의 긴급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최순자는 그 무거운 축의금 캐리어를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해 숨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의 카드와 본인의 카드, 심지어 아들 김민준의 월급 통장 카드까지 차례로 ATM에 넣었을 때 화면에는 동결된 계좌라는 메시지만이 떴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밤사이에 집행되어 그들 가족의 모든 금융 거래가 완벽하게 차단된 것입니다. 은행 로비에서 최순자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머니 속 잔돈 외에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의 호텔 잔금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더 무서운 것은 5억 원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빚 독촉 전화는 이제 김민준을 넘어 시부모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집까지 찾아와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에 김민준은 공포에 질려 방에 숨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은 다음 계략을 꾸몄습니다. 시어머니는 김민준에게 저에게 전화해 눈물로 호소하며 제가 마치 사기 결혼을 계획한 것처럼 유도하는 대답을 녹음해 오라고 시켰습니다. 김민준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며 사랑했던 정을 생각해 동결이라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다 교묘하게 제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느냐고, 사기 결혼을 꾸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5억의 빚을 숨긴 당신이 바로 사기 결혼의 주범이며 그 각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격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저급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벌집 딸의 소름 돋는 사기 결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순진한 남편을 유혹해 함정을 파고 축의금을 횡령하고 시댁 식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즉시 최 변호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즉각 게시글을 공증하고 플랫폼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글을 삭제시켰습니다. 또한 경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언론계 지인들과 인플루언서들에게 실명은 거론하지 않은 채 혼전 채무를 숨긴 사기 결혼과 인터넷 명예훼손의 법적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법적 상식을 다룬 글들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인명의 폭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여론전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김민준의 5억 사채였습니다. 그 빚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 5억 원의 부실 채권을 우리가 사들이자고 말입니다. 사채업자들은 어차피 떼일 돈이라 생각할 테니 원금의 20% 정도인 1억 원에 그 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민준의 가장 무서운 채권자는 바로 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대담한 계획에 감탄하며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제 스파까지 쫓아와 미행하는 어설픈 짓까지 벌였지만 제 경호원에게 발각되어 증거 영상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님으로부터 2가지 소식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5억 원의 채권을 단 1억 원에 인수하는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과 그들의 명의를 도용해 제 이름으로 산부인과 임신검사를 예약하는 황당한 짓까지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막기 위해 제가 임신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취합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에 나온 시어머니는 여전히 악을 썼고 김민준은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혼 외에는 어떤 협상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최 변호사님은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공증된 각서, 빚을 고백하는 녹음 파일, 은행 동결 결정문, 명예훼손 게시글 공증 자료, 스토킹 영상, 그리고 가짜 임신검사 예약 기록까지. 김민준 측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후 진술에서 이 결혼은 기만 위에 세워진 사기극이며 공정한 판결로 제게 평온을 되찾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저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이혼은 허가되었고 5억 원의 빚은 김민준의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김민준과 최순자 여사에게는 횡령한 축의금 중 제 몫을 반환하고 김민준은 제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최순자 여사는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저를 저주했지만 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송달된 바로 다음 날 제가 인수한 채권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 명의로 5억 원 채권양도 및 채무 추심 통지서가 김민준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가 사기 결혼까지 감행하며 벗어나려 했던 가장 끔찍한 악몽의 채권자가 바로 그가 배신했던 저 박유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호텔 잔금과 위자료를 감당하지 못해 신혼집으로 삼으려 했던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김민준은 남은 평생을 제가 준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최순자 여사는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상 속의 사랑을 꿈꾸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잊혀가는 전통, 수공예를 현대적인 디자인과 결합하는 작은 인큐베이팅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텅 빈 작업실에 홀로 서서 저는 제 2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과거의 쟤는 뒤로 하고 저는 저만의 멋진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